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라 수요자들은 아파트 매매 거래를 줄이고 전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의 고점 논란에 이어 중국 정부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연말 인사철을 맞아 주요 시중은행장들의 연임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출시 5년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P2P 투자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부동산 규제로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아파트 매매는 줄어든 반면 전세 거래는 증가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대출 기준이 깐깐해졌고 아파트 값이 더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에 전세로 눈을 돌린 수요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음마아파트. 4,400가구가 넘는 대단지지만 매매는 이른바 실종 상태입니다. 이달 들어 매매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세 거래는 9건 신고됐습니다. 전세는 얼마큼 나오면 다 나가고요. 월세가 힘들고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4,0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달과 비교해 4,000여 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세 거래는 새학기를 앞둔 봄에 몰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을에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정부의 대출 규제로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진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빠르게 올랐던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 조정받기 시작한 것도 작용했습니다. 가격이 더 내릴 것이란 기대감에 수요자들이 전세로 눈을 돌린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반포 같은 경우는 한 3억이 빠졌다 하고 은마 같은 경우는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빠졌다고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전세를 한 번 더 살고 전세를 찾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전세값은 수도권 입주 물량 증가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상황.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요소가 아직 남아있어 전세 시장 강세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산업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호황이 끝나고 불황으로 접어들 것이란 고점론이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미중 분쟁의 불똥이 우리 업체로 튈 수 있다는 소식에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디램의 고정거래 가격은 10% 폭락했습니다. 2년 4개월간 줄곧 오르기만 하던 디램 가격이 10월부터 가격 하락을 보인 겁니다. 견조하던 클라우드 서버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분기 수요 감소를 예측하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고 증권업계는 일제히 목표가를 내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3사에 대한 독과점 조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메모리 반도체 3개사에 대해 메모리 반도체 독점 행위에 대한 대량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최근 DDR5 디램을 개발하는 등 기술 초격차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초격차만으로 위기를 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겠죠.
올해 10월까지 국내 총 무역흑자 중 대중국 반도체 무역흑자의 비중은 98.2%.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금융권의 연말 인사철을 맞아 임기 만료를 앞둔 주요 시중은행장들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올해 시중은행들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성과로만 판단할 경우 대부분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검찰 조사와 채용 비리 등 얽혀있는 문제가 행장 연임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5대 은행 중 3곳의 은행장 임기가 만료됩니다. 각각 임기는 이대훈 농협은행장이 다음 달,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내년 2월,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관심은 올해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이들의 재신임 여부입니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연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집니다. 농협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약 9,3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1%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여기에 다른 은행에 비해 현저히 짧은 1년 임기도 연임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입니다. 김광수 농협금융회장은 자회사 CEO의 임기가 유독 짧아 장기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제약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나머지 두 행장도 일부 변수가 거론되지만 임기 중 실적 등을 고려하면 연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지난 2015년 옛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통합 후 초대 행장을 맡아 두 번의 임기를 거치면서 통합 작업과 실적 행진을 동시에 이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 관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3년임의 변수로 거론되지만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최근 국민은행 채용 비리에 대한 판결을 봤을 때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3분기까지 2조 원에 육박한 순이익과 통합 모바일 플랫폼인 신한솔의 성공적인 론칭, 또 서울시금고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신한 사태와 관련해 최근 남산 3억 사건 위증 혐의로 수사 의뢰 대상이 된 점은 연임 변수로 꼽힙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간편 송금 결제 업체들이 금융사와 협업하며 서비스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엔 카카오페이가 출시 5년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P2P 투자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를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가입이나 앱 설치 필요 없이 카카오톡 앱에서 카카오페이에 연결된 계좌로 바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10,000원부터 가능하며 연 10% 전후에 중수익 중위험 투자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후 수익률 안내를 통해 투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그 수익성과 안정성을 어떻게 하면 이 상반되는 두 가치를 다 만족할 수 있을 것이냐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첫 파트너로 P2P 금융을 선택한 카카오페이는 점차 주식, 채권, CMA 투자 상품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P2P 업체의 상품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보다는 카카오페이 내부 전문 심사 인력이 상품 설계부터 점검까지 엄격한 기준의 심사를 통과한 상품만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세운 심사 기준과 제품 기준 그리고 리스크 기준에 따라서 파트너들이 저희에 맞게 제품을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을 그 상품들은 그 파트너들이 팔 수는 없고요. 저희 오직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서만 해당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내일 오픈되는 서비스는 P2P 업체 피플펀드의 상품이며 제휴사는 앞으로 점차 늘어난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거급여라고 부르는데요.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자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는 복지관과 시장,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사회복지관. 안양 지역 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의류와 신발, 가방 등 품목도 다양합니다. 이 자리엔 저렴한 물건을 찾기 위해 지역 어르신을 비롯해 동네 주민들로 붐볐습니다. 바자회 한켠에선 주거급여 사업 설명이 한창입니다.
주거급여 대상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령층이거나 사회 소외 계층이 많으셔서 정보에서 소외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재래시장 등 이렇게 방문하실 수 있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주거급여 제도가 어떤 건지 아니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가구 원수별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을 따져 1인 가구의 경우 월 71만 9,005원, 2인 가구라면 122만 4,252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24만 5천원, 경기 인천은 2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가 기존 83만 가구에서 14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노인이 자식과 연락을 끊고 수십 년 살았더라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같은 기준이 사라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LH는 앞으로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복지관과 재래시장 등 거리로 나가 이들을 찾아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마트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유통업계에서는 직접 라면이나 과자를 개발해 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프라이빗 브랜드, 줄여서 PB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PB로는 이마트의 노브랜드가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만 주로 취급하는 전문점이 해외로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그 첫 번째 지역은 필리핀입니다. 이마트는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개발한 상품이 국내로 다시 수입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 노브랜드 전문점이 해외 진출에 첫 발을 뗐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이마트는 로빈슨스 리테일과 손잡고 필리핀의 노브랜드와 센텐스 전문점을 각 25개씩 열 예정이며 첫 매장이 실제로 오픈하는 건 내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필리핀 유통업계 2위인 로빈슨스 리테일이 자사가 가진 유통 채널을 기반으로 노브랜드 등 전문점 매장을 개발, 운영하면 이마트는 상품을 수출하고 대금과 로열티를 받는 방식으로 이마트가 직접 진출할 때보다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장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자와 같은 상품군부터 필리핀 특성에 맞춘 현지 상품을 개발해 향후 베트남, 몽골 등으로 재수출하거나 한국에 역수입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호 이마트 해외사업 담당 상무는 이번 필리핀 진출은 이마트의 미래 핵심 사업인 전문점까지 해외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의미가 크다며 베트남에 이어 필리핀까지 동남아 지역의 거점 확대를 통해 해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 징둥닷컴의 올해 광군제 행사에서 노브랜드가 글로벌 스낵 판매 분야 3위를 거두고 총 해외 매출액도 지난해 대비 상당 부분 커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경쟁력 따지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롯데제과 역시 지난달 말 미얀마 제빵업체 메이슨을 인수하며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에 나선 바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식품 소재용 아미노산 라이신으로 브라질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히며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변모하는 등 최근 식품 유통업계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군 다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로 꼽히며 지난해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인 홍종학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수호천사를 자처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성과를 올렸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하고 있다는 홍종학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부분은 개방형 혁신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변화입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을 통해 올해 벤처 투자 규모가 3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등 창업 생태계 전반의 성과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장관이 되어서 우리 벤처 정신으로 관행에서 좀 탈피해서 정책을 한번 개편해보자 이런 취지로 정책을 추진을 했고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정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약을 고무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돕기 위해 500억 원을 내놓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임 일성이었던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비밀유지 협약서 체결과 기술 임치제를 적극 이용하도록 인식전환 행보를 지속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칠 뿐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밀착 행보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씨름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광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생존 투쟁을 벌이기도 했고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한 사찰과 압박 논란 등에 휩싸이며 자질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에 내년 초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차지하고 있는 좀 과점. 이와 함께 내년도 정책 키워드는 네트워킹을 제시했습니다. 창업 주체들이 개방적으로 소통하고 생활하는 창업 집적지인 스타트업 파크와 해외 창업자들의 거점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할 계획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이 기술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증가 속도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올 3분기에는 1,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 총생산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 관리하기로 하고 이 목표를 초과한 금융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1,49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17조 4천억 원, 2분기 24조 9천억 원 늘어난 영향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 10조 원씩 늘던 속도에 비하면 느려졌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올 3분기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가계빚 증가폭이 커져 1,500조 원 돌파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하고 있으나 위험 요인은 여전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부채의 주요 위험 요인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대출, 상가용 건물담보대출 등을 가리키는 기타 대출과 개인 사업자 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이 꼽힙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신DTI 도입과 9.13 대책 등으로 비교적 증가세가 안정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 총생산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에 철저히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에는 임원 면담과 벌점 부과와 같은 적극적인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모든 금융권의 관리 지표로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개인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P2P 금융업체 9곳 중 한 곳에서 사기 또는 횡령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78개 P2P 연계 대부업자들을 조사한 결과 20개 회사에서 사기 횡령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기 횡령에 의해 투자자 수만 명에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용됐으며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투자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또 이들 20개 업체 중 피플펀드 등 일부 업체는 검찰 수사 의뢰에도 여전히 활발히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주도 성장이냐 혁신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냐가 생산적인 토론이었지만 정쟁이 된 것도 아주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서울 중구 명동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 성장 경제 라운드 테이블을 주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한 거대 담론 토론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야 할 현실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 있는 결단의 주체와 관련해선 경제 주체 전부라며 정부도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경제의 앞길을 생각해야 하고 여야 정치권을 포함해 적극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 제한 정책이 기업의 전체 고용을 감소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을 오히려 늘리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사용 규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연구 결과 비정규직법이 정규직 비중을 증가시켰지만 용역이나 하도급 등 사용 기간 제한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비중도 함께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습니다. 기업의 전체 고용 규모는 줄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더 컸습니다. KDI는 노조 유무로 인한 비정규직법 효과가 정규직의 근로조건 경직성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8년간 논의만 이뤄져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취약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책방향 토론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금융사에 대한 사전 규제와 소비자의 사후 구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민사소송제도 중심으로 만들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규보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칙 중심의 규제를 통해 금융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기준으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 소비자에게 맞는 금융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에 앞자리 숫자 한 자리가 추가됩니다. 번호판에 어떤 디자인 요소를 도입할지는 오늘부터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다국적 제약사 먼디파마와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포사K의 일본 진출을 위한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6,677억 원으로 국산 의약품의 단일 국가 기술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 탑승객을 대상으로 외투 보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아시아나 국제선 왕복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아시아나 클럽 회원이거나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세계 최초로 HFC망을 통해 기존 대비 4배 이상 선명한 차세대 초고화질 방송 8K UHD 대용량 영상을 실시간으로 IPTV로 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수입니다. 내일 미세먼지로 인해 날씨가 좋다고 말하긴 어렵겠습니다. 국내 대기 오염물질이 정체하면서 환경부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겠고요.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마스크를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서울, 경기, 강원, 영서로는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고 아침 기온 서울 1도 등으로 춥겠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도 짙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으로도 비 소식은 없는데요.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 대부분 아침 기온 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전해상에 비 소식도 없고 물결도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목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지나고 난 뒤 금요일에는 대부분 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무척 추워질 것으로 보여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